사람 마음은 말이죠. 늘 옆에 두고 있다고 해서 항상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조용히 금 가는 건 대부분 아주 사소한 순간이니까요. 그리고 그 틈에 생각지도 못한 바람이 스며들기도 하죠. 안녕하세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조용히 어루만지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된 건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비슷한 자리에 앉아 비슷한 외로움을 꾹꾹 삼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겪은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올해 43입니다. 결혼한 지는 18년. 아이 하나, 남편 하나. 딱히 행복하다고 말할 순 없지만 불행하다고 단정 짓기에도 애매한. 그저 그런 평범이라는 이름의 가정에서 살고 있었죠. 남편은 묵묵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많지도 적지도 않은. 대화는 꼭 필요할 때만. 감정 표현은 글쎄요, 결혼 초반 이후로는 서로의 생일조차 핸드폰 알람이 없으면 잊고 지나가곤 했죠. 저는 늘 이게 안정이라고 믿었어요. 적당한 거리감. 싸우지 않고 터치하지 않고. 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사람 마음은 언제 어떻게 무너지기 시작하는지 당사자도 잘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그날도 늘 하던 대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반찬 3가지, 국 하나. 아들은 책상 앞에 앉아 문제집을 넘기고 있었고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돌리고 있었죠. 그 평범한 저녁,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나 대학 가볼까? 그 말에 저는 숟가락을 잠깐 멈췄어요. 뭐라고? 대학. 어릴 땐 집안 형편 때문에 못 갔잖아. 이제 좀 시간도 여유 생겼고. 나도 뭐 공부 좀 해보면 어때?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갑작스럽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지만 곧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마음이 뒤따랐죠. 남편은 늘 가족을 위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오고 주말엔 시댁과 친정 행사, 명절엔 장 보는 것까지 저와 함께 해주는 나쁘지 않은 가장이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그 말이 이상하다는 생각보다 조금 멋진데? 라는 감정이 먼저 들었습니다. 늦게라도 자기 인생을 찾아보겠다는 거, 그거 괜찮지. 그래서 저는 말했죠. 응, 좋지 뭐. 해봐. 그날 남편은 모처럼 웃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퇴근 후에 독서실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문제집을 풀었고 인터넷 강의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대견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이런 사람 흔치 않다. 가정도 책임지면서 자기 꿈도 놓지 않으려는 사람. 주변 친구들에게도 종종 말했죠. 우리 남편? 요즘 대학 준비해. 좀 멋지지 않니? 실은 그 말 하면서 저도 좀 뿌듯했어요. 남편이 뭔가 멋져 보이는 느낌. 그게 저한테도 자랑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은 합격했습니다. 서울 근교의 한 야간대학, 사회복지학과. 처음엔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케이크도 사고 꽃도 사서 집에 들어갔죠. 당신이 다 해냈네. 이제 진짜 캠퍼스 커플이네, 우리. 그날은 오랜만에 둘이 맥주도 한잔 했습니다. 그때까진 정말 몰랐습니다. 그 대학이라는 공간이 우리 부부 사이에 어떤 틈을 만들어낼지, 그 공간 안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제가 가정이라는 이름 안에서 얼마나 소외되어 있었는지를 남편이 대학에 다닌 첫 학기 그는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이제 대화보다 휴대폰을 먼저 꺼냈습니다. 수업이 밀려 있어서 팀플 준비하느라. 처음엔 저도 이해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면 바쁘겠지. 근데 그게 점점 익숙해지고 당연해지고 그 사람의 하루가 집보다는 학교 중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걸 저는 조용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의 옷에서 익숙하지 않은 향이 스쳤습니다. 가죽 냄새도 아니고 땀 냄새도 아닌 뭔가 달달한 화장품인지 향수인지 모를 향기. 그게 마음에 남았어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모든 게 의심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지는 메시지 알림, 혼자 미소 짓는 얼굴, 식탁 위에 놓인 낯선 노트, 지갑 속에 꽂힌 이름 모를 영수증.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믿고 싶었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설마 나랑 같이 살아온 사람이, 그럴 리가. 제가 그렇게까지 믿고 싶어 했던 이유는 아마도 한번 무너지면 제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였을 겁니다. 한 가정을 지탱하고 있는 줄 알았던 기둥이 실은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제 인생 전체가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외면했습니다. 그 사람의 달라진 눈빛도, 조금씩 멀어지는 거리도, 조금씩 식어가는 체온도 저는 다 괜찮을 거야 라는 말로 덮어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균열은 생각보다 빠르게 우리 삶 전체를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제가 겪은 그 시간들 속으로 천천히 하나씩 들어가 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의 당신도 그렇게 말 못할 균열 위에 홀로 서 있다면 제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불빛 하나라도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이 사람이 낯설어지기 시작한 건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아주 사소한 순간들이 쌓였던 것 같아요. 누가 보면 대수롭지 않다고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가까이에서 그걸 매일 바라보는 사람은 압니다. 그 사소함이 쌓여 결국 마음이 멀어지는 거라는 걸. 남편이 대학에 입학한 뒤로 가장 먼저 변한 건 시선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제 얼굴을 잘 보지 않더라고요. 아들과는 몇 마디 농담도 주고받고 켜놓고 보지만 제게는 눈빛이 닿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식사 준비하고 있으면 뒤에서 냄새 좋다 정도는 말했거든요. 요즘은요, 아예 말이 없어요. 저녁을 차려놔도 혼자 식탁에 앉아 조용히 먹고 다 먹은 그릇은 싱크대에 던져두듯 내려놓고 바로 방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제가 그렇게 물어도 늘 대답은 한두 마디. 그럭저럭. 팀플 좀 피곤했지. 그게 전부예요. 제가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이 정말로 멀어진 걸까요? 그걸 구분하지 못하겠는 밤이 많아졌습니다. 손에 붙이고 사는 것도 처음엔 학교 단톡방 때문이겠지 싶었어요. 다들 요즘은 톡으로 수업 얘기도 하고 과제 자료도 주고받는다잖아요. 근데 이상한 건 그 톡 알림이 대부분 밤 11시 넘어서 울렸다는 거예요. 처음엔 실수인 줄 알았어요. 근데 반복되니까 이상하잖아요. 침대 옆에 엎드려 폰을 보며 웃는 사람. 저 옆에 누워있는 전 그 모습이 너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 옆에 있는지조차 모를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참다 말했죠. 요즘 우리말이 너무 없지 않아? 남편은 고개를 들더니 순간 움찔했습니다. 내가 너무 바빠서 그래. 신경 못 쓴 건 미안해. 그 말 한마디에 괜히 내가 괜한 얘기를 꺼낸 건가 싶어서 입을 다물었죠. 근데요, 그 말이 참 이상했어요. 신경 못 쓴 건 미안해. 신경이라니요. 우리가 언제부터 신경 쓰는 관계가 된 거죠? 결혼한 지 18년이에요. 우린 서로의 하루를 말하지 않아도 대충 짐작할 수 있는 사이였잖아요. 이제는 내가 그의 일상에 신경이 되어야 기억나는 존재가 된 걸까요? 그게 서글펐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말해도 소용없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 사람이 이 공간에서만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집이라는 공간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더 이상 편한 곳이 아닌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남편이 자고 있을 때 세탁하려고 옷을 챙기다가 재킷 주머니에서 이상한 쪽지를 발견했어요. 3월 18일 저녁 7시 성동 포차 A조 회식. 별건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냥 조별 과제 끝난 날 팀원들과 회식할 수 있지.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은 분명 집에서 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오늘도 야근이야? 제가 물었을 때 남편은 응, 회사 일 좀 늦게 끝났어 라고 했죠. 근데 그 쪽지를 보고 나니 그날이 야근이 아니라 회식이었던 것 같았어요. 근데 왜 숨겼을까요? 왜 굳이 그걸 말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사람의 거짓말보다 굳이 숨기고 싶은 마음이 더 의심스러웠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자꾸만 쌓였어요. 그가 쓰던 노트에 적힌 낯선 이름. 리나쌤, 지혜 누나, 경희 언니. 모두 과제로 엮인 팀원들이겠죠. 근데 왜 그 이름 옆에 이상하게 많은 하트 표시가 있는 걸까요? 물론 혼자 생각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태도는 점점 더 바뀌었어요. 어느 날은 식탁에 앉아 있던 그가 문득 혼잣말처럼 중얼댔어요. 요즘은 나 말 잘 통하는 사람이 있어서 편하다.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말 나한테 하는 거 아니지? 근데요, 그게 더 아팠어요. 그 말이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겠는 내 자신이 그날 밤 혼자 주방에 앉아 와인을 따랐습니다. 술을 자주 마시는 편은 아니지만 그날은 너무 울컥했어요. 잔에 와인을 따르고 그걸 바라보다가 문득 제 얼굴을 봤어요. 창문에 비친 얼굴. 피곤하고 지치고 그리고 어딘가 외로워 보이는 중년 여자. 이게 지금 내 모습이구나. 그 생각이 드니 눈물이 그냥 흐르더라고요. 아직 확실한 증거도 없고 그 사람이 누굴 만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요? 왜 이렇게 조급해질까요? 그리고 왜 이토록 외로울까요? 아마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마음을 외면하는 걸 누구보다 정확히 느끼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작은 메모를 시작했어요. 오늘도 눈 마주치지 않음. 톡 알림 새벽 2시. 노트 속 리나쌤 이름 4번 등장. 웃음소리 오늘도 거실이 아닌 방 안에서만. 사실 이 메모들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조각들이 쌓여가고 있다는 게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지금 내가 겪는 이 일상이 이미 균열을 지나 금이 가고 있다는 걸. 사람이요.
직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도 마음이 먼저 이상하다고 말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감각은 웬만해선 틀리는 법이 없더라고요.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남편은 늦잠을 자는 편인데 그날은 아침 일찍부터 씻고 단정하게 차려입더라고요. 제가 물었죠. 오늘 무슨 약속이 있어? 남편은 시계를 보며 대답했어요. 팀플이야. 학교 도서관에서 보기로 했어. 일요일 아침부터? 응, 발표 준비 때문에 다들 바쁘거든. 그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제 눈에는 그날 남편의 셔츠가 너무 새 것 같았고 넥라인에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어요. 그 사람은 원래 향수 같은 거 안 뿌리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확신 비슷한 걸 갖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진짜로 이상하다는 확신. 그때부터 저는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을 훔쳐보지도 않았고 그에게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사람의 일상 속 작은 단서들을 조용히 모아갔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한 건 차량 블랙박스였습니다. 남편은 평소 블랙박스 메모리를 따로 비우는 습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컴퓨터에 연결해 영상 파일을 하나씩 열어봤죠. 그중 눈에 띄는 날이 있었어요. 4월 23일 오후 8시 37분. 그는 분명 회사 야근이라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엔 성동구 어느 골목길에서 차를 세운 남편과 누군가 웃으며 다가오는 젊은 여성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차에 올라타며 말했습니다. 쌤, 오늘 좀 늦으셨네요. 남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다렸어? 당연하죠. 오늘도 와이프한테는 말 안 했죠. 남편은 창밖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뭐, 우리는 부부처럼 매일 전화하고 붙어 다니잖아.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 말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건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웠다는 겁니다. 마치 오래된 농담처럼, 마치 원래 그래왔던 것처럼. 그날 컴퓨터 앞에 멍하니 앉아 있던 저는 3시간 넘게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식탁 위엔 아직 덜 마른 설거지 그릇이 있었고 주방엔 어제 삶아둔 계란 냄새가 퍼져 있었어요. 그런데 제 눈엔 세상이 뿌옇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부처럼 매일 연락한다는 말. 그게 저와 함께 살아가는 남자의 입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 나온 말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왔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도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고 샤워를 하고 익숙하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하게도 저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대신 속이 비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몸속에서 무언가 빠져나가는 느낌. 마치 내가 살고 있다는 감각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더 구체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쓰던 작은 수첩에는 수업 일정을 정리한 페이지가 있었어요. 거기엔 리나쌤과 스터디, 경희랑 도서관 앞에서 보기, 지혜랑 점심 학교 카페라는 메모가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날은 사별녀 생일 꽃 선물 예약이라는 메모도 있었어요. 사별녀? 그 이름부터가 섬뜩했습니다. 아마도 남편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 여성이겠죠. 수업을 함께 듣다가 가까워졌고 남편이 동정심인지 관심인지 모를 감정으로 그 여성을 챙겨준 거겠죠. 근데 꽃 선물까지? 그 메모를 본 순간 제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냥 친한 학교 동기라고 넘기기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카카오톡 대화까지 보게 된 건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거실 테이블 위에 폰이 놓여 있었어요. 알림이 울렸고 그 화면엔 이런 문장이 떴습니다. 쌤, 오늘도 나랑 수업 같이 가는 거죠? 아침에 보는 쌤 제일 좋아요. 순간 손이 저절로 폰을 들었습니다. 그 안엔 리나쌤이라는 사람과 나눈 수백 개의 대화가 있었어요. 쌤, 어제도 나 꿈에 나왔어요. 진짜요? 그럼 나 오늘 착하게 살아야겠다. 꿈에서라도 또 보이려면. 쌤은 나한테 뭐예요? 글쎄, 글쎄다. 근데 나도 요즘 생각 많이 나긴 해. 그 이상의 대화는 차마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사람은 이 대화들을 숨기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당연하게 습관처럼 이 관계들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화를 내자 그는 도리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이해 못하겠네. 그냥 친하게 지내는 거 가지고 왜 그래? 내가 뭐 바람이라도 폈냐?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건 바람보다 더한 거야. 감정적으로 이미 돌아선 거니까. 그는 웃었습니다. 그럼 너도 누굴 만나보던가. 사람 좀 만나고 살지 그래. 그 순간 제 모든 분노와 절망이 하나로 응집돼 폭발했습니다. 그래. 당신 말대로. 나도 이제 이해하고 용서하고 참는 거 그만할 거야.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꺼내 법무법인 홈페이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가정법률 상담 예약이라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제 인생을 조금씩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휘둘리는 내가 아니라 내 삶을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씩 정리를 시작한 거죠. 그날 이후 나는 눈앞의 풍경을 조금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창밖 풍경이 아니라 내 앞에 앉은 사람의 얼굴, 그가 흘리는 말, 그가 주지 않는 시선, 그 모든 걸 내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보기 시작했다. 사실 그동안 나는 참았다. 내가 무너지면 가정이 깨질까봐,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우리 둘 사이의 세월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릴까봐. 그게 무서워서 참고 또 참았다.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참는 걸 이해가 아니라 허락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다. 정말 우연히 알게 된 사실도 있었다. 남편은 내가 병원에 입원했던 지난달 초 그 사별녀와 함께 단둘이 지방에 다녀왔다. 그날은 내가 장염으로 입원했을 때였다. 남편은 회사 출장 때문에 하루 늦게 간다고 말했었고 나는 아픈 몸으로도 이해하려 했었다. 그런데 블랙박스 GPS 기록과 교통카드 조회를 대조해 보니 그 시간 그는 충남 보령에 있었다.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엔 낯선 여성의 실루엣이 조수석에서 내리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해변, 소나무 숲길, 그리고 대천 앞바다. 그는 나와 다녀본 적도 없는 곳을 다른 여자와 함께 다녀온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날 나는 처음으로 끝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이건 단지 실수나 방황이 아니었다. 그 사람은 의도적으로 나를 무시했고 우리 가정을 깔보았다. 그건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결정의 대상이었다. 그 주 토요일 밤 남편은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나는 노트북을 켜고 정리해둔 자료를 한 폴더에 담았다. 블랙박스 영상, 카카오톡 캡처, 녹취 파일, 그리고 그가 여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PDF로 저장한 것. USB에 담아서
조용히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그가 물었다. 이게 뭐야? 나는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지난 1년간 해온 행동들에 대한 기록이야. 남편은 우습다는 듯 웃었다. 설마, 이걸 가지고 뭐 어쩌겠다는 건 아니지? 나는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다. 변호사한테 넘겼어. 협의 이혼이든 조정이든 당신 선택만 남았어. 순간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와, 너 진짜. 그동안 애쓴 척 하더니 이혼으로 덮자고? 덮는 게 아니라 끝내자는 거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다. 아들 생각은 안 해? 그 애한테 상처 안 줄 자신 있어? 나는 가만히 대답했다. 상처. 이미 충분히 주고 있었어, 당신이. 그 말에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내 마음은 이미 정리되어 있었다.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 동행했고 우리는 간단한 협의서를 작성했다. 위자료 청구는 하지 않았다. 대신 그 사람의 언행을 더는 기억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오직 잊고 떠나기 위한 비용만 받았다. 이혼 소식을 들은 아이는 생각보다 담담했다. 오히려 오랜 시간 쌓였던 짐을 그도 조금은 느끼고 있었던 걸까? 그날 밤 아들이 내게 말했다. 엄마, 힘들었지?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몰라서 미안해. 근데 엄마는 지금부터라도 좀 웃으면서 살면 좋겠어. 나는 울었다. 이혼 과정 내내 울지 않았는데 그 말에 울고 말았다. 아이에게 미안했고 그보다 더 나 자신에게 미안했다. 그 후 나는 모든 걸 천천히 비워냈다. 남편의 옷, 그의 서류들, 그가 자주 쓰던 머그컵, 그 사람의 냄새가 배어있던 이불까지 하나씩 정리하고 버리면서 나는 내가 얼마나 무겁게 살고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가볍다는 건 마음이 자유롭다는 뜻이었다. 그 즈음 친한 지인이 작은 책방을 열 계획이니 함께 운영해 보지 않겠냐고 제안해 왔다. 내가 책을 좋아하는 걸 알았고 내가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친구였다. 그렇게 나는 내 이름을 건 작은 책방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름은 다시 봄. 그 이름엔 모든 의미가 담겨 있었다. 다시 웃는 시간, 다시 돌아온 나, 그리고 다시 피어나는 마음. 책방을 준비하며 나는 다시 살고 있음을 느꼈다. 이전엔 매일이 의무였고 숨은 쉰 채 살아도 내 존재는 흐릿했다. 하지만 이제 아침에 창문을 열고 햇살이 책 위로 스며드는 그 순간이 참 감사했다. 어느 날 책방에 혼자 들렀던 중년 남성이 있었다. 그는 천천히 책을 고르고 말없이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넘겼다. 그 모습이 어딘가 나와 닮아 보였다. 혼자라는 건 쓸쓸함보다 자신을 잘 알아보게 된다는 거란 걸 우린 서로 느낀 듯했다. 그는 나가며 이렇게 말했다. 이 공간 참 조용하네요. 사람 마음도 조용해지는 것 같아요. 그 말이 하루 종일 내 마음을 울렸다. 누구도 나를 다정하게 대하던 기억이 오래전부터 멈춰 있었던 내게 그 한마디는 오래 머무는 봄바람 같았다. 그 순간 나는 생각했다. 사랑이 끝났다고. 내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라고. 누군가를 놓았다고 해서 내가 무너지는 건 아니라는 걸.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인생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걸. 이혼하고 나니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누군가는 속이 다 시원했겠다고 말했지만 실은 조용하고 허전하고 어딘가 멍한 느낌이었습니다.
긴 여행을 마친 기분이랄까요. 기차에서 내려 한참을 걸었는데 돌아갈 역이 어디였는지 순간 기억나지 않는 느낌. 그게 바로 이혼 이후의 저였어요. 하지만 다행히 그 공백을 너무 오래 방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음이 붕 뜬 채 오래 있으면 그 틈을 또 누군가의 그림자가 채울까봐 이번엔 내가 내 시간을 채우기로 결심했죠. 그 시작이 책방이었습니다. 책방 다시 봄은 그다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도심 외곽 좁은 골목 끝의 작은 공간. 간판도 수수했고 하루 손님은 10명 남짓. 하지만 그 공간은 세상 어떤 곳보다 제 마음을 편하게 해줬어요. 처음엔 책장만 정리해도 뿌듯했고 커피를 한 잔 내리는데도 설렜습니다. 책 위에 햇살이 들고 조용히 누군가 책을 넘기는 소리가 들릴 때면 이상하게도 살고 있다는 실감이 들었어요. 하루는 익숙한 그림자 하나가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이었어요. 며칠 전 말없이 책을 고르고 갔던 남자. 그는 이번에도 아무 말 없이 책 한 권을 꺼내 들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커피 한 잔을 건넸고 그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받아본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그 사람과는 이름도 나이도 직업도 몰랐습니다. 그저 비슷한 속도로 고개를 끄덕이고 비슷한 방식으로 침묵을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그 사람은 어느 날 책 한 권을 제게 권했습니다. 혼자가 익숙해지면 안 되는 이유. 표지는 투박했지만 안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있지만 혼자 살아야만 하는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선 안 된다. 그 말을 저는 오래도록 곱씹었습니다. 내가 혼자인 게 선택이었는지 상처의 결과였는지 아니면 그저 다시 누군가를 신뢰할 용기가 없었던 건 아닌지 그 사람과는 말을 아끼면서도 감정을 쌓아갔습니다. 도서 추천을 하기도 하고 어느 날은 책방 앞에서 붕어빵을 나누기도 했죠. 함께 영화를 본 적도 없고 손을 잡은 적도 없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의 눈빛엔 말하지 않아도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살던 18년 중 10년쯤은 제 얼굴을 그렇게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가끔 그가 묻곤 했습니다. 이 책방 이름이 참 예뻐요. 왜 다시 봄이에요? 처음엔 웃으며 넘겼지만 결국 어느 날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한번 겨울을 길게 겪으면 봄이 얼마나 따뜻한지 몸이 먼저 기억하잖아요. 저한테 봄은 다시 살아도 괜찮다는 허락 같아서요. 그 사람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말 없는 응원을 느꼈어요. 이혼 후 가장 큰 변화는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전엔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피곤하고 지친 얼굴이니까. 근데 요즘은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단정히 빗고 립밤이라도 꼭 바르게 되었어요. 가끔은 어울릴까 싶은 스카프를 두르고 나쁘지 않네라고 중얼거리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조금 더 예쁘게 살아보고 싶어진 거죠. 주말엔 책방 안에서 소소한 클래식 공연도 열기 시작했어요. 지인이 피아노를 연주하고 손님 중 누군가는 시를 낭독했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이 공간 들어오면 숨이 풀려요.
누가 여기 숨은 따뜻함을 정리해 놓은 것 같아요. 그 말에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사람은 사랑받지 않아도 살 수 있지만 이해받는 느낌 하나만으로도 삶이 훨씬 견딜만해진다는 걸 요즘 들어 더 자주 느낍니다. 남편의 소식은 가끔 들립니다. 여전히 대학을 다니고 있고 예전보다 더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누군가는 너무하다고 말했지만 전 그냥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의 방식으로 답을 찾아가고 있는 거라고 믿기로 했습니다. 우리 둘이 서로의 상처였지만 또 서로의 성장을 자극한 존재이기도 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그 사람, 책방에 오던 그 남자. 어느 날은 오지 않았고 그 다음 주도 오지 않았습니다. 괜히 기다리게 되더군요. 그런데 보름쯤 지난 날, 그는 작은 편지 한 통을 남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방 근무로 당분간 서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레 인사 못 드려 죄송합니다. 책방 오래도록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 숨 쉬러 다시 올 수 있게요. 그 편지를 읽고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커피잔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고 그 자리 위로 햇살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사랑은 꼭 붙잡지 않아도 마음을 남길 수 있다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시간이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 않다는 것도요. 나는 지금 책방이라는 작은 우주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고 가끔 외롭고 가끔 두려운 밤도 있지만 이제는 알아요. 내가 지켜야 할 마음은 누군가의 눈치가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이라는 걸. 그리고 그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세상 어딘가엔 있다는 걸요. 사랑이 끝나면 세상도 함께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사랑이 끝나면 비로소 내 인생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걸 저는 이제 압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알아주지 못해도 당신은 당신의 하루를 잘 살아가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무너졌던 날들, 흔들렸던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이제는 내가 나의 가장 좋은 편이 되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누군가와 마주할 용기가 생긴다면 그땐 이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여자의 다시 피어나는 삶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처럼 당신의 마음에도 어느 날 조용히 다시 봄이 찾아오길 바랍니다.